국가 간의 경제 협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시진핑 주석의 유럽을 왜 신발을 갔는지, 지진핑과 마크롱 둘 사이에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잡단 지식을 알려드리는 잡직원입니다. 오늘은 중국 시진핑 주석의 유럽 순방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시진핑 주석은 2019년 3월 20일부터 26일까지 유럽 국가들의 정상들과 회담을 하고 돌아왔는데요. 이탈리아를 시작으로 모로코, 프랑스를 순방은 일정이었습니다. 중국 내 언론에서는 이번에 시진핑 주석의 유럽 순방은 성공적이었다 하는 평가를 받는데요. 어떤 점이 성공적 있을까요? 먼저 프랑스에서 엄청난 규모의 항공기를 구매한 내용입니다. 유럽 최대 항공기 제조업체인 에어포스로 부터 A, 320S, 290대 A, 350 10대 등 항공기 300대를 구매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 비용만 해도 350억 달러, 한화로 약 40조 원에 달합니다. 전 세계 항공기 점유율 1위가 미국 보잉사이고 2등이 프랑스 에어버스사입니다. 최근 미국 보잉 새 비행기 추락 사고가 있었는데 보잉 737 맥스 기종의 기계 결함 논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 회사에 또 다른 2차 타격을 주게 되었네요. 보잉사가 주춤하고 있는 에어버스사가 1등으로 치고 나갈 발판이 생긴 것 같습니다. 본 행사는 이번에 일어난 사고 이전에도 미중 무역 전쟁이 여파로 중국 진출에 애를 먹고 있었는데요. 에어버스는 중국 텐진은 생산 설비 증설 제한으로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민첩하게 움직이겠습니다. 무역 전문가들은 중국 에어버스 항공기 구매 계약은 광범위한 미중 무역 협상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면서 중국의 항공기 구매 등 거래를 원한다면 미국이 공정한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은 통상적으로 항공기를 집단 구매하고 이후에 항공사에 배정하는 형식으로 구매 계약을 진행했는데요. 에어버스 차기 CEO인 귀여운 파, 우리는 A, 320 기종은 중국 텐진과 유럽에서 동시에 생산될 것이라며 이번 거래는 중국과의 신뢰 표시라고 말했습니다. 에어버스 사이 추천에 따르면 중국은 향후 20년 동안 7,400대 새로운 여객기가 화물기가 필요할 것으로 찍혔으면 이는 전 세계 항공기 구매 수요의 20%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월 마크롱 대통령의 중국 방문대 프랑스는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는 데 이어서 프랑스는 냉동닭 수입도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프랑스가 중국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참여하는 등 에너지와 문화 교류 등을 포함해 수십 개 분야에서 경제 협력 선물 보따리 남겼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지난해 1월 베이징을 방문했을 당시 생각했던 금액보다 시진핑 주석이 2배 이상 돈을 썼다고 합니다. 시진핑의 이런 행동은 단순히 프랑스의 경제 협력의 수준을 넘어서 1대1로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1대1로라는 것은 현대판 실크로드를 뜻하는 것으로서 60 기반과 회선 기반의 경제 교류 정책으로 시진핑 주석이 만든 것입니다. 시 주석의 유럽 순방 전까지만 해도 유럽은 중국의 1대1로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시 주석 방문 직전 이유는 중국은 전략적 경쟁자는 보고서를 낼 만큼 중국의 부상을 경계했는데요. 그러나 시 주석 방문 이후 유럽의 분위기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오기 전의 입장과는 달리 유럽 국가들은 모두 시 주석에게 최고의 의전을 제공했고 시즌 속도 그것에 보다 앞에 기대 이상으로 돈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시 주석은 이번 유럽 순방에서 중국에 굉장히 이득이 되는 일을 해낸 왔는데요. 이탈리아를 방문해 1대1로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입니다. 이로써 이탈리아는 선진 7개국 중 처음으로 이 실노를 체결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당시는 대규모 경제협력은 약속할 있지만 아직까지는 1대1로를 체결하진 않네요. 시진핑 주석이 엄청난 위안화를 유럽 전 지역에 투함으로써 EU 국가들 사이에서도 약간의 분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거나 중국의 도움이 필요한 유럽 국가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현재도 불구하고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가 점차 진전된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중국의 1대1로에 대해서 이것이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대한민국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 조금 더 깊게 조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주석 감사합니다. 더 많은 작다는 주식들을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차 대전의 세계 질서를 추정했다. 브레튼 우주 찾으면 오늘날의 세계를 만든 시작입니다. 미국 세계 패권을 시작은 1944년 이때부터 했죠. 잘 무역과 안보 동물 속에서 모두가 행복한 제 미국의 영향력 아래서 이루어진 평화는 저는 70년간 이어져 왔습니다. 2차 대전모의 유럽은 파워였습니다. 미국은 유럽이 폐허가 된 시점에 온전히 산업 생산력을 보존하고 얼떨결에 슈퍼파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1944년 브레튼 우주 체제가 출범한인데요. 현재 체제는 미국이 만든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제국주의 시절에는 열광들의 식민지 시장을 독점하고 위해 식민지 전달전을 벌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자국의 물품을 팔아 점시장을 선점한 경쟁이 세계전쟁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정부의 브레튼 우즈 모인 연합군 제국주의 시작처럼 미국이 세계를 지배할 것으로 밝혔으나 미국은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미국이 연합군과 적금이 어떤 국가 모두 이체 미국의 시장을 개방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2차 대전 후 브레튼 우주 체제를 시작입니다. 2차 대전 후에 배우는 안정적인 통화를 필요로 했으며 새로운 무역 제재 수립이 필요하십니다. 금태와 시기에 벌어진 세계대전에서 세계가 미국의 금을 맡기고 돈을 빌려왔었죠. 유일하게 믿을 만한 안정적 통화는 당시 달러가 유지했던 시절 왔습니다. 미국이 시장을 개방한 이유는 과거 제국주의의 시가처럼 9월 유지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식민지 관리는 비용이 많이 드는 정책이었고 미국은 스스로 제국주의를 발생했던 것이죠. 평화로운 무역 제재로 미국의 영향권 아래 세계를 묶고 넘을 더 효율적인 방법을 생각했던 것이 있죠. 식민지 경영직 시장을 놓고 다투는 상황이 세계대전을 불러왔다고 판단한 미국은 호르몬 제약과 같은 무역로를 보호해주고 세계 미국 시장을 개방해 줬습니다. 미국의 영향권 아래 해서 가장 안정적인 통한 달러를 긴축통으로 쓰면서 평화롭게 무역하는 체질이로써 미국 달러를 기초통화로 하는 무역 최신 브레튼 우주 체제가 성급한 것입니다. 유럽의 전쟁에 매번 끌려 들어갔던 미국은 예전 유럽처럼 식민지 경영을 해서는 또 다른 전쟁을 불러온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미국은 마션 플랜 등으로 유럽 미국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 유럽과 동문 것들을 지원했습니다. 유럽 등에서 만든 제품들이 미국으로 흘러 들어왔고 미국은 이 제품들을 소개했습니다. 이후 미국의 풍부한 달러가 유럽과 세계 곳곳으로 불러줄 할까 정운도 재건에 도움이 됐습니다. 유럽, 미국 등 여러 곳들이 동반 성장했으며 이로 인해 미국의 정제 달러 세계 패권이 수립되었죠. 저기 어떤 국가들 간의 평화가 정착되고 모두가 경제 개발에 열을 올렸습니다. 독일, 일본 같은 한때 저 고기 어떤 나라들도 미국의 수출, 수입사조 한국과 대만 같은 신인 것도 수출을 통해 북의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1970년대 브레튼 우주 차질 편입된 중국은 미국에 막대한 수출을 하면서 경제 태국이 되었죠. 그동안은 모두가 하락했습니다. 중국이 미국 패권을 도전하기 전까지 1944년 만들어진 브레튼 우주 체제가 7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유지되면서 세계 모든 나라가 비교적 평화롭게 무역을 하며 달러를 이용해 경제 성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체제가 미국을 슈퍼파워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슈퍼파워가 된 조건은 무엇일까요? 여기엔 지정학적 이유가 여럿 있습니다. 북미 자력 한복판에 비교적 포근한 지역, 질의 좋은 지역에 자리 잡은 미국의 위치는 큰 이정입니다. 이로 인해 생산하기 월등한 주 영국에서 독립한 이후 미국은 임지원 원래 적고사적으로 이 기록한 영토를 확장하였습니다. 때로는 프랑스로부터 루이지애나를 사들이고 멕시코로부터 캘리포니아를 낳는 등 계속해서 태평양 쪽으로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또 미국의 위치는 좌우로 대상과 태평양에 팔차질 있고 남북으로 캐나다, 멕시코 등이 자리 잡고 있어요. 적의 침입을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상과 태평양을 외부의 적으로 붙어요. 미국을 지켜주는 방파제 지도하지요. 특히 미국은 첫 번째 부의 창출에 있어요. 큰 역할을 한 것이지 수로직 강입니다. 미국이 광복 후에 한 나라로 빠르게 묶인 이유는 운송 교류의 편리함 때문입니다. 국가 공동체로 빠르게 맡길 수 있으려면 불지하나 사람의 결과 지워야 하는데요. 철도나 도로가 발전하기 전에는 간이 운송에 줄였습니다. 운송이 편리한 나라가
강대국의 조건이인데요. 미국은 운송과 교류를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잔잔한 고널국인 강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배가 다닐 수 있는 강의 길이도 세계 제일 있죠. 이러한 강이 중국이나 유럽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 강이 옆에는 온대, 기부의 생산지 목초지와 동지가 넓게 펼쳐져 있죠. 자연히 강 주변으로 인구가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런 강은 미시시피 강이 대표적이다. 그리하여 미국의 엄청난 생산력으로 생산한 물품들을 싸고 빠르게 운송이 가능하였습니다. 산업혁명으로 철도가 보급되기 전까지 미국 중부 내륙에서 생산한 물건들이 쉽게 강을 통해 운송되어 대상을 따라 유럽으로 수출이 되었죠. 세계 제1의 내륙 수소를 포기한 것, 이것이 바로 미국부에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은 이런 강막이 있는지 합니다. 미국 양쪽에 대상과 태평양에서 어느 곳으로 좀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또 미국의 해안은 한국간 수를 최적화된 곳으로 있어요. 이런 해안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또 넓은 배후와 강이 존재하나요? 항공과 발가락이 아주 좋은 조건이 있죠. 특히 미국 동부에 하나요? 수많은 섬주를 존재하는데요. 이것은 자연방 화재로 한계와 운송을 구하였습니다. 이것은 한국 발달에 큰 도움이 되었죠. 강대국 의 조건 중의 하나로 네덜란드를 스탠리 콜을 축하할 영국같이 오면 항상 가능한 것이 이 필수 있나요? 원형항에서 가능해요. 멀리 있는 시장을 개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능력은 해외에서 전쟁을 수행하고 신주를 건설할 수 있게 해줬죠. 이런 한 코드로는 미국이 원장 항의가 가능하도록 해주었습니다. 미국은 수수료가 풍부함해요. 통합 도시 없고 소비 지반은 도시가 자연히 성장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자본 축적을 자연스레 되었으며 경제가 성장하였습니다. 국경도 딱 2개국으로서 주변에 수많은 적이 있는 러시아, 중국과 저 다릅니다. 외부 침입을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나왔죠. 이런 지정학적 이점 때문에 미국은 안정적으로 본토를 지키고 자본 추적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독일, 일본 같은 나라들은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계획과 집중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지정학적 일정으로 치밀한 계획 없이 시장에 맞게 만나도 자연히 성장하고 부가 창출될 나라니 지금도 미국의 대외 의존도는 10% 정도로 무역을 하지 않고도 자리 가능한 과울이 유일한 나라입니다. 세계 여러 국가를 중에 오로지 미국만큼 수요를 물고 태어나 없다고 할 수 있죠. 또 다른 강대국의 조건으로 있는 인구가 있습니다. 미국은 인구도 산하게 넘지만 인구 구조도 생산, 활동 인구가 많고 창출할 되는 구조입니다. 인구는 앞으로의 미래를 보는 도구라고 할 수 있잖아요. 미국은 지정학적 위치도 좋지만 그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구성도 월등히 좋습니다. 또 다른 나라와 달리 미국은 젊은 이미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젊은 인구는 생산 활동에 가능하며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있죠. 이는 경제에 엄청난 이점을 안겨줍니다. 또 사막에 넘는 자본이 친구하는 건가 있습니다. 이는 곧 내수시장 크다는 말입니다. 일본 중국 같은 경우를 살펴보죠. 경제가 발전하며 이유는 모르겠지만 출산율과 인구가 감소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미국의 경쟁국들을 대부분 이런 식으로 흘러갔고 현재 고령화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들 나라들 보다 인구 구조가 보다 안정적인 항아리 모양으로 경제 성장에 최적화된 있습니다. 구조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아주 큰 되나요? 개발도상국의 피라미드 인구 구조, 나여 어린이가 매우 많은 그 조사 소비의 최적 가정 스타일로 자본이 직접 되게 어려운 구조입니다. 또한 역삼각형 모양의 고령화, 모델은 선진국들이 역시 고령 인구가 많고 생산 활동 인구가 작아요. 소비가 많고 자본이 직접 되기 어려운 구조 있죠. 그러나 미국은 항아리 모양의 인구 보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경제 성장과 활력 규대 최적화된 것입니다. 또 미국은 전후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도 많지만 그 이후 밀레니엄 사태까지 전 연령의 인구도 아주 않습니다. 거의 세계 유일한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구 구조로 보면 미국은 복지 지출에서 생산 활동까지 경제의 선순환 가능한 거의 유일한 국가입니다. 또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이민 가고 싶은 나라 속에 있는 나라가 없어요. 세계의 부유한 사람들이 미국으로 많이 유입됩니다. 2차 세정 후에는 아이 추천 같은 고급전에 위부터 불법 이민까지 다양한 이민제가 미국으로 유입되는데요. 이는 생산 활동에 가능해서 세금을 포장 오래도록 낼 수 있는 걸까?
처음 망하신다는 이야기로 매우 큰 장점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이민 가고 싶은 나라인 이유는 소프트 파워에서 하드 파워까지 비교적 잘 갖춰진 나라니 때문입니다. 자유가 있으면서 아메리칸 드림을 꼽을 만한 나눠서 여전히 미래가 밝은 국가로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죠. 중국도 강대국에 있지만 세계에서 중국으로 이민 가고 싶은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잖아요. 미국은 고령화가 심각한 나라들과 단지 인구, 구조상 발전 가능성이 큰 국가입니다. 반면 중국은 사회부장 체제가 발전하게 정이미 고령화가 심각한 나라입니다. 일본이나 한국은 그나마 3만 달러대 성장을 한 후기를 고령화가 진행되었으며 중국은 그렇지 못한데요. 중국에 비하면 미국은 별 세상에 있는 것이죠. 미국은 또 석유가 충분합니다. 특히 예전에 미국은 사격 자력이 안 돼서 에너지 확보를 위해 세계 분쟁을 뛰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중동 지역이 그랬는데요. 안정적인 석유 수급을 위해서 중동아주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샤인 혁명으로 이제는 석유 소비보다 생산이 더 많은 국가가 됐습니다. 이제 세계 문제를 선택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되었죠. 이 말은 전후 70년간 이어져온 브레튼 우즈 체제가 사라질 수 있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2018년 미국은 전 세계 석유 생산 1위 국가가 됐으며 석유 소비 보장 생산이 많아졌습니다. 즉 에너지 독립이 가능한 국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수백 년간 쓸 수 있는 실리 개발됐기 때문인데요. 미국은 세계 제1일 쉘 매장을 자랑하는 국가입니다. 세일은 기존 원유의 전 단계로 있어요. 기존 석유는 칩 표면에 위치해 있지만 세일은 깊은 땅속에 묻혀있는 석유와 가스입니다. 미국 본토에 7천으로 널려 있죠. 미국은 이런 세일 개발 기술을 오랫동안 연구해 왔습니다. 또 세일을 캐기 위해서는 물이 아주 많이 필요한데요. 이 때문에 물이 부족한 지역에 세일이 매장되어 있으면 경제성이 없어서 궤도 소매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인구 밀집 지역과 수원이 풍부한 곳을 시일이 7천으로 널려 있습니다. 다른 기반 시설 필요 없이 미국은 세일을 싸게 생산할 수 있죠. 이런 값싼 세일의 생산으로 미국에서는 전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해외로 마감한 미국 기업들이 본토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류가 친구해진 미국은 중동 문제에 또 선택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튼 미국 산업의 경쟁력이 이체열 때문에 상승한다며 과거에 고부가 가치 위주의 미국 기업들은 기존의 전통 제조면서도 경쟁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는 과거의 미국은 비싸고 중국은 싸라는 공식이 깨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이 에너지 독립이 가능하게 된다는 말은 미국이 자유무역을 거부하고 과거처럼 도무지 고립지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역을 안 해도 먹고 살만한데 굳이 남의 나라 물건을 찾을 필요가 있을까 한 말입니다. 브레튼 우즈 체제는 미국의 패권을 인정하는 대신 미국 시장의 자유로운 접근 활용된 체제였습니다. 미국은 이 체제에서 여러 나라 즐기기 미국 시장 개발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립 가능성이 높아요. 미국의 정책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는 세계화된 자유무역 지진부를 청도 찾을까 끝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브레튼 우즈 체제가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미국이 세계 분쟁을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럽에서 철수할 수도 있고요. 석유 수급을 위해 코오롱 제해야 될 한대가 군대를 추천시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한국, 일본, 독일 같이 엄청난 석유와 자원을 소비하는 국가들은 어려움에 처하게 될지도 모르죠. 세계는 보호무역주의가 대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러시아와 유럽의 갈등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중동에서라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책임을 것이고요. 미국이 고립주의로 돌아선다면 세계는 시장과 석유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이 더 심해질 것입니다. 중국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막대한 석유를 수입하는 중국은 브레튼 우즈 체제가 끝나면 석유 수급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또 미국으로 수출이 어려우시면 중국의 성장과 기계 되겠죠. 나아가 경제적 어려움이 내부 갈등으로 이어져 중국 공산당이 와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국은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 성공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미중 갈등이 심해지면 지수로 뉴욕에서 중국은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를 미국이 고립주의와 돌아섰고 보호무역주의가 대세가 된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각국은 석유화 시장을 두고 갈등이 심해질 것입니다.
이것들은 확보하지 못한 나라들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상당히 어두운 미래 이야기인데 그냥 세트를 대고요. 오늘은 기술 고의로 항공모로 치던 중국의 충격적인 그냥 이런 시비고 있습니다. 중국의 기술 분리 2025 정책과 엄청 오는 중국 정부의 작은 보조로 인해서 항공 60 겹치는 다양한 사업들이 위협을 받으면서 중국에 결국엔 밀린 게 아닌가 하는 우려와 업계 걱정이 많았습니다. 특히 중국의 배터리 분야는 세계 점유율 1위인 시에 T를 비롯해서 3인 B, Y, D 등이 한국의 LG와 가, 삼성 S, D, I 등에 비해 월등한게 생산 능력이 앞서가면서 더욱더 그 가능성을 높여갔습니다. 대최근의 상황을 본다면 중국의 배터리 기업들이 현재 생산 능력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왜냐면 너무 생산 능력을 늘려 그리고 과도한 확장을 한 곳이 문제가 돼버린 것입니다. 항상 중국 시장을 얘기할 때 빠질 수 없는 문제가 되어버린 제품 완성도와 생산량이 따로 늘었기 때문에 생긴 문제가 여지없이 배터리 문의에도 그대로 발생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OLED 분야도 항상 삼성 디스플레이에 OLED를 잡으려고 비어있는 무리하게 공장을 확장하면서 화웨이 등 자국 브랜드 디스플레이를 공급하려고 시설부터 확장하는 무리수를입니다. 그러나 역시 시설만 확장해서 오는 수리 따라오지 못하면서 제때 공급도 안 되고 파이는 결국에 삼성 디스플레이에 주문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우진치나 반도체 건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공정이 따로 주의 못하는데 설레번 잔뜩 버려 날짜가 이도 저도 안 되고 파운드도 돌려야 하는 상황이며 한국과의 반도체 격차는 엄청나게 거를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 배터리 분야만큼은 한번 출하량 뒤를 달리고 있고 상위권의 중국 업체들이 부진해 있으니 성공할 만하다고 세탁은 것인지 혹시 생산량을 늘려 그린 것이 결국 앞선 두 가지 케이스와 똑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중국, 한국에서는 층까지 지급하던 배터리 보조금을 2020년에 끊을 뿐만 아니라 배터리 기술력이 집약된 있는 효율성이 초점을 맞추고 보조금 기준을 받고 있습니다. 세트는 B와 E 같은 자국 연말을 보조금으로 쓰다가 처음으로 LG는 삼성 배터리가 이번에 보조금 후보 리스트에 올라 곳은 한국 배터리 회사들의 기술력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이런 배터리를 사용은 중국 완성 전기 저렴한 또 다른 경쟁력이 중국 전기제도 생기기 때문에 중국 당국도 더 이상 기술력이 부족한 자국 배터리 회사에 보조금을 주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거기 때문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의 배터리 회사들이 푸젠지나 반도체와 같이 사라져 분위기져 있고 해당 기업들의 퍼부은 수십조 이상의 보조금이 설비들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상황이 눈앞에 있다고 전합니다. 반면 한국 회사들의 생산라인 확장은 기술력과 수요를 맞추기 때문에 매도 2분의 발전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습니다. 팁을 지불한 영토의 정원을 가진 국가입니다. 이들은 구유럽에서 발원한 동슬라브 민족의 국가로 10상승일까지는 유럽의 평방도시 국가들을 모임이 왔습니다. 그러다가 동쪽에서 온 몽골 쪽 파트에 건설된 집착 한국의 지배를 받게 되었죠. 이렇게 긴 착각 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16세기까지는 수많은 공급이 서로 치고받고서 지만 모스크바 공군 모든 경쟁자를 제압하고 당시 러시아인들이 거주하던 영토를 통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후 모스크바 공개, 이번 3사가 몽골 카타르는 몰아내고 러시아 제국을 새로 잇죠. 이들은 중개 무력으로 성장했는데 이슬람의 수계에 지중해 무역이 막힌 틈을 타서 카스피해로 흘러가는 골과 건가요? 북, 가까스로 이어지는 동반 구역으로 힘을 추락했습니다. 이는 이후에 러시아 공방은 정의 바탕이 되어 있죠. 이렇게 동반 구역으로 식물 축적한 러시아는 될 병원의 한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러시아의 대병원은 예약할 때는 공격당하기 쉽지만 자신이 강할 때는 오히려 팽창하기도 신지은인데요. 이 러시아의 평창 정책의 명분은 방어적 팽창이었는데 이는 유무, 민둘레 침입 계시다면 역사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침략당하기 전에 먼저 많은 영토를 전송해서 완충 지도를 만들자는 명분으로 시작된 것이죠. 아무튼 러시아는 동반 원정을 하기 전에 유럽 방면으로 먼저 장척이 시작했는데 러시아는 16세기 이후 유럽에서 폴란드와 같은 영향력 있는 강등 돌고 영토 증 탈출을 벌여서 유럽 러시아의 국경지대를 완성을 했습니다.
이후 모습만 재고가 각 값에 이만 만족도를 물리치고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흑해 여름과 가까스로 평창하게 되죠. 이렇게 유럽 방문의 국경을 완성하고 나서 러시아는 이번 사세가 짜리가 되죠. 그의 송전살로 물린 가장 큰 없어요. 오랜 300 넘어 10일에 A와 극동 정보가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앙아시아 가장 있는 거죠. 어렵게 전쟁을 해야 했죠. 그래서 17세기에서 19세기 동안 이들은 중앙아시아 시베리아, 몽골 그리고 태평양 해안에 공까지 진출했습니다. 심지어 태평양을 건너 알래스카주 종목했고 20세기 초반에는 베이징 조합으로 만주까지 전용했었죠. 이렇게 러시아는 비교적 큰 문제 없이 동부 시비를 영토를 개족했는데요. 1645년에 이미 태평양 여름까지 진출했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아시아 쪽 러시안 인도는 전체 면적 중 77%를 찾았는데 시베리아 정보로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영토를 보유할 수 있었죠. 시베리아 정보기기 비교적 소홀했던 이유는 그곳의 인구가 적어서 정황 세력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없습니다. 50대리아는 넓은 병원으로 비교적 낮은 산맥인 오라클 알 타의 삶을 수 있었을 뿐으로 장애물이 거의 없었죠. 정보나 시빌에 여러 부족 또는 러시아에 적절하게 적었는데 러시아는 값비싼 목표를 이들로부터 구입해 유럽에 대답하는 중격 무력으로 이득과 이익을 고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8전 러시아는 20과 세계가 20대를 걸쳐서 몽골과 만주 알래스카를 상실했으며 프로젝트를 혁명으로 무너졌습니다. 뒤이어 소비에트한 방이 들었지만 이용터는 보장할 수 있었는데요. 이는 소비에트 연방에 편입된 14개 국가 때문이었다. 이후 90년대 소비에트 한방이 전개된 지금의 러시아가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700만 제곱 기로의 나라는 엄청난 용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광대한 영토를 손에 개개인 러시아는 입장에선 하는 막대한 양의 정황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넓은 융통화 많은 자원을 손에 넣은 러시아의 미래는 밝을 수밖에 없을까요? 하지만 요즘에는 왜 삭제하고 있다는 말이 나올까요? 그것은 역으로 그들의 운수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1700만 제곱 기로의 영토와 1억 4천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토에 비해 인근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그리고 용도가 너무 크다는 지리적 중이란 관리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9설계의 자원과 인가 이동 가능한 10일 예약 생산 철도 만들었지만 부족한 재정으로 이내의 여성 속옷 콧을 모두 균형 있게 개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런 러시아의 국토부는 서쪽 발표에서 동쪽 태평양 연안 가진 대병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북쪽은 두드러질 있나요? 그 밑으로 통통 샜는지 손이 펼쳐져 있죠. 3인 제대로 러시아를 발을 차지하지 혹독한 환경으로 사람이 살지 매우 어려운 옷입니다. 보통의 대부분이 통통 삼는지를 추운 곳이기 때문에 도로통신망 등 기반시설을 건설이 있나요? 비용이 많이 드는 곳일 뿐이죠. 또 러시아는 혹독한 추위로 인해 신용 생산이 가능한 지역이 유럽 러시아의 남부 지역 제한됐습니다. 넓은 면적에 비해 농부로 숨어있는 당에 많지 않은 것입니다. 러시아가 끊임없이 팽창했던 것도 이런 비옥한 토지가 부족했고 때문이라는 데요. 특히 비력한 곱창 시대인 우크라이나가 독립해 나가면서 이는 더 심각해졌죠. 더불어 러시아는 많은 강수량으로 인해 큰 강이 많지만 살새로 올라가는 보장을 제외하고는 경제적으로 이용 가치가 매우 낮은 강대현입니다. 부패로 걸로 들어가는 대부분을 얼어있 크게 쓸모가 없기 때문이죠. 공항은 예나 지금이나 많은 무역 수송량 식수원 통으로 이용되고 이 주변으로 많은 도시와 경제의 콜이 형성되었지만 다른 감소는 그렇지 못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충격으로인데 부동하기 좋은 것도 으로 10월 큰 결정이 있죠. 그룹으로 이 넓은 이용자는 다양한 민족과 정조가 존재합니다. 이는 러시아를 당사 사회로 만들었습니다. 키 때문에 분쟁이 많은데 특히 카카오셀 지역의 호전적인 주체는 오슬수 인증은 이슬람표를 가진 민족들로 언제든 독립 요구가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석유 가스 차원이 많은 것으로 러시아가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7천 전쟁남 오사티로 분쟁 등에 제일 파나요. 분리 독립을 저지하고 러시아의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유족들이 하락의 러시아로 통합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또 모두 소수민족들은 러시아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은 출산율이 높아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방안의 슬라브계 러시아인들은 낮은 출산과 높은 사망률 인구가 줄고 있는 것도 잠재적 불안 요소입니다. 이 상태로 2050년이 되면 동슬라브계 러시아 인구는 쪼그러들고 소수민족의 비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때가 되면 종교와 문화가 다른 애들은 목소리가 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대한 영통에서 통신업계 러시아인 인구 감소는 장기적으로 러시아 연방 유지를 위태롭게 할지도 모르죠. 또 모든 경제개발과 기반시설이 집중되는 유럽 러시아로 인구가 몰리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특히 시베리아 극동 지역의 인구 유출이 값이 많은 데에는 시베리아 개발을 어렵게 만들고 있죠. 이 극동 지역 좋은 한반도의 수십 달아드는 지역임에도 고작 수백만 명의 일부가 거주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중국의 동국 삼성 지역은 수억 개 인구를 자랑하고 있죠. 이는 감안을 낮으면 서서히 중국을 잃을 극동 지역이 잠식당할 수 있다는 말고 같습니다. 러시아는 이런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동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가스관 연결하고 싶어 하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이죠. 이렇게 교통부와 시베리아 등 변경지대의 생애 인구 유출 결국 영통 관리 문제로 있어요. 거대한 영통 유지 비용으로 러시아의 재정을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러시아는 구통화 넓은 만큼 수많은 국가들과 국경을 잡혀 있는데요. 서쪽으로 놓은 유럽연합, 우크라이나 목 전통적으로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더불어서 카카오 지역의 여러 국가들과 중국은 잠재적 적금이 있죠. 또 태평양 쪽으로 좋은 미국과 일본 등 핵심 실적이 존재하는데 이렇게 러시아는 사랑이 적으로 둘러싸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러시아는 서방이 적으로 둘러쓸 있고 북경 시비에서는 잦은 분쟁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방어적 팽창을 추구해온 것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정보 수분 중에 적극 개입한 것도 유럽과 사이에서 완충주들은 만들었는데 목적인 것이죠. 또 러시아는 역사적으로 구동을 계속 찾아봤는데요. 크림반도 합병한 이후 도 한국인 셀바스 소포를 바꿔요. 지진으로 진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넓은 토론이 나온 길고 불안정한 경제 되나요? 러시아의 국방비 상승으로 연결되고 있는데 이것은 러시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죠. 그리고 러시아의 거대한 상인은 막대한 자원이 무척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일정도 최근의 변화로 인해 많이 사라졌습니다. 철강 세계적으로 주의가 추가 개발 주세요. 대출 에너지원이 성장하면서 수요가 구두로 고착화시키고 있는 데 때문에 이렇다 할 제조 기반이 없이 3일 오전 러시아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앞서 살펴본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의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영토를 보유한 되는 것은 그만큼 크고 경쟁력 있는 경제와 많은 인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러시아는 거대한 영토에 맞지 않는 경제력 링크를 보유하고 있는데 영통 유지 비용이 이대로 계속 증가한다는 국가 생존의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영통화 인구를 보전하고 미래에도 살아남을 때나요? 이런 모든 문제를 극복해야 하는 것이죠. 브러시 한 FT는 이런 러시아의 문제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경제개발과 국방되어 그리고 시비리 나와 극동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의 셀바스, 평양의 블라디보스톡 같은 구동을 개발하고 이 지역의 인구 유입을 시키려고 향수가 있는 것이죠. 또 세계에서 가장 긴 국영수대에서 호전적인 유족들과 마시고 있는 것은 러시아의 큰 위협으로 다가가고 있는데요 때문에